2학년 학생 여러분, 1차 고사 후에 처음 이제 되는 온라인 수업이네요. 생각보다 1차 고사 문제가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주 고득점자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난이도가 생각보다 좀 있었다. 그리고 아마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공부 양이 많아야 이 확률 통계 문제는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문제 자체 계산이 아주 복잡하고 길지는 않아요. 대신에 그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잘 빠르게 이해해서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그런 단원이 과목이죠. 여러분이 시간 내서 조금 더 투자해서 공부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1차 고사까지 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경우의 수를 세는 카운팅하는 관련 문제들은 단원은 다 공부가 끝났고 이제 그런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을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대단원 두 번째인 확률 쪽을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중학교 2학년 때 확률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이론들을 다 공부를 했었을 겁니다. 거기 그때 배웠던 그 확률 개념보다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를 해서 이제 확률을 다루도록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확률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이제 수치로 이제 표현하죠. 그 수치는 이제 0하고 1 사이의 숫자가 되도록 정해서 나타냅니다. 0하고 1 사이의 숫자로만 이제 나타내죠. 그래서 그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더 큰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요. 0에 가까울수록 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작아진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 확률의 개념을 이제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용어 몇 가지를 새로 정의를 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메뉴판 보고 거기에 있는 메뉴 보면 지금 그 가격으로 팔지 않는데요. 어느 시절 메뉴판일까요? 예, 이런 식으로 연상되면은 이제 공부 집중이 안 되죠. 자, 넘기시고요. 자, 수학의 이 확률 단원에서는 주어진 문제 상황이 어떤 행동을 이제 해요. 또 어떤 행동에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그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다음에 확률을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확률 단원에서 하는 것처럼 거기 이제 한번 보십시오. 자,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이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시행이라고 했죠. 영어 중요합니다. 시행. 시행이라는 말은 모든 행동을 이제 계속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자 뭐라고 했습니까? 표본 공간 그럽니다.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문자 큰 S로 나타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이제 대문자 큰 S로 나타내고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 확률 단원에서는 큰 S로 주어지면 표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어려운 이제 전공 도서에서는 이렇게 오메가죠. 오메가 대문자입니다. 이걸로 표본 공간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이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이제 사건이라고 해요. 용어들이 막 몇 가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반복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시행이라고 그럽니다.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거나 하는 그런 것들의 같은 행동들을 우리가 시행이라고 그러고 그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이죠. 사건 그 집합을 해석합니다. 집합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우리는 이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건 중에서는 이 표본 공간의 원소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사건도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근원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용어가 지금 몇 가지 보이고 있죠. 자, 이 시행이라는 표현은 영어 단어에서 보면은 되게 experiment, 그리고 실험이라고 하나요? 이 단어나 또는 우리가 시행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죠? 네, trial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쓰입니다. 엄밀하게는 이제 experiment하고 trial을 좀 구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사위를 2번 던지는 행위까지를 묶어서 이제 시행이라고 했을 때 2번 던지는 행위 전체는 되게 experiment라고 하고 그 2번 던지는 것 중에서 각각 한 번씩 주사위를 던지는 각각의 행위 있죠. 이건 trial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크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통째로 이제 시행이라고 하면 되게 experiment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다음 표본 공간은 아래처럼 우리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sample space 이걸 많이 씁니다. 그리고 사건은 이벤트라고 합니다. 이벤트 하면은 뭐 특별한 아주 스페셜한 뭐 아주 뭐 축하해주는 그런 거 이벤트 생각하는데 그냥 이벤트 사건 자체가 사건 흔히 말하는 그런 사건은 이벤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근원 사건은 elementary event 그럽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사건이다는 뜻입니다. 자, 가장 우리 확률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주사위 가지고 많이 행동을 하는데요. 예.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 있습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들은 어떻게 됩니까? 1의 눈이 나오거나 2의 눈이 나오거나 3의 눈이 나오거나 4 또는 5 또는 6의 눈이 나오는 거죠. 자, 숫자 1, 2, 3, 4, 5, 6 이게 자체가 하나의 결과를 뜻합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말하는 숫자로서의 의미도 같지만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그때 나타나는 일이 나타나는 그 경우 자체를 말해요. 자,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결과죠. 아웃컴이죠. 이것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집합 S표본과 S를 이렇게 구성한 거죠. 자,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예, 우리 집합이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 가능하죠. 여기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가능한 결과들을 다 원소로 그냥 표시한 겁니다. 예, 숫자로 인식해도 좋고요. 이 확률적 이론에서는 이거는 이제 경우들을 말하죠.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회복구간 S의 부분 집합, 먼저 3번 먼저 볼까요? 나오는 눈의 수가 짝수인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뭘 뜻하게 됩니까? 그 사건을 A라고 그랬네요. 2, 4, 6을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을 생각할 수 있죠.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의 사건인 거죠. 예. 그래서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가 짝수인 사건 자체를 저렇게 집합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 이 확률 단원에서는 모든 사건들을 다 집합으로 해석합니다. 사건은 이제 집합으로 해석하는 게 이제 확률 이론의 기초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가능한 어떤 시행에서 나타나는 결과로서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모아서 그걸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 그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서 사건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뭐 나오는 눈의 수가 홀수인 사건 B라고 해볼까요? 그럼 뭘 나타내겠어요? 홀수인 사건은 뭘 나타내겠습니까? B 홀수인 사건을 주면은 원소가 뭐가 될까요? 1, 3, 5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모아서 이게 사건 B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B 사건도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이죠. 예, 사건을 이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 이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표본 공간에 주로 나타난 그런 결과들, 원소들이죠. 원소들을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서 이 원소들을 하나씩만 가져온 부분 집합들 위에 제시되어 있죠. 이렇게 이러한 사건들 이것을 근원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근원 사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근원 사건의 개념을 정의하게 되면 약속하게 되면
이 주어진 모든 사건들은 이 근원 사건들의 합집합으로 표현됩니다. 예, 사건의 합과 곱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다루게 되는데요. 편의상 보시면 2, 4, 6 이런 사건들도 어떻게 표시되겠어요? 예, 근원 사건들의 합집합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표본 공간 자체는 절대로 공집합이 아닌 것으로 대부분 정합니다. 이 교과서에서는 언급되지 않는데요. 가능한 결과가 없으면은 뭐 확률 자체가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표본 공간은 항상 공집합이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대신에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서 사건을 정의하니까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서 공집합이 가능하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 집합이니까요. 그래서 이 표본 공간 S에 대해서 공집합인 사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공사건, empty 이벤트 그럽니다. 또 null 이벤트 그러는데요. 비어있는 사건이란 뜻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라는 표현도 좀 그런데 되게 그렇게까지 꼭 표현하진 않고 그냥 공사건 그래요. 집합으로 사건을 정의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의하면요. 어떤 시행이 있을 때 시행의 결과가 E1, E2, E3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한 결과들이 다 나올 때 이것들을 모두 모은 것, 이것을 우리가 표본 공간 그럽니다. 표본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표본 공간에 부분 집합이 주어지면 이걸 우리가 사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 사건 중에는 이제 공사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가장 나타날 수 있는 결과 하나씩만 원소로 갖는 이런 사건들, 이런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들을 우리가 이제 근원 사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사건의 정의 좀 살펴보았습니다.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러한 확률과 관련된 계산을 위해서 사건을 이렇게 집합으로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1번 한번 볼까요? 간단한 문제이긴 한데요. 자, 동전의 앞면을 H, 뒷면을 T 이렇게 나타냅니다. 앞면 H는 되게 헤드를 나타내고 뒷면 T는 되게 테일, 꼬리를 나타냅니다. 자, 이럴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답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동전이 두 개죠? 동전 두 개를 던졌어요. 자, 편의상 동전 두 개를 구분하고 첫 번째 동전, 두 번째 동전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각각 순서쌍을 이용해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전을 이제 두 개를 던졌을 때, 자, 첫 번째 동전도 앞, 두 번째 동전도 앞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표시하나요? 그 결과를 H.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구분할게요. 이렇게 써주시고 순서쌍으로 이렇게 묶어주도록 할게요. 자, 순서쌍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이해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는 이 경우 자체가 이 순서쌍 하나가 뭘 뜻하냐면 두 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능한 경우 뭐가 있죠? 자, 첫 번째 동전에 앞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 동전에서 뒷면이 나오는 경우 가능하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동전에서 뒷면, 두 번째 동전에서 앞면 이렇게 나오는 것도 가능하죠. 자,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두 동전 다 뒷면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자, 각각의 이 순서쌍들이 그 경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표본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주면 됩니까? 이 네 가지 경우를 모두 원소로 하는 그런 집합을 생각해 주면 됩니다. 표본 공간은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집합 이론에서 마치 무엇처럼 역할을 합니까? 예, 전체 집합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예, 전체 집합과 비슷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사건 생각할 때도 한 가지 더 추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아까 우리가 공사건 이야기했었죠? 공사건 이야기했었는데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면 우리가 다 사건으로 이해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표본 공간 자신도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분 집합이죠. 예, 표본 공간 자체도 부분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표시하냐면 이제 전 사건 그럽니다. 예, total event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닥치고 일어나는 사건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해를 해줘도 좋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 사건을 정의하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표본 공간 S를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두 번째, 자,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자,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은 자,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전체 경우 네 가지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예. 첫 번째 동전이 앞, 두 번째 동전이 뒤 나오는 경우하고 첫 번째 동전이 뒷, 그리고 두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네요. 자, 이 둘을 원소로 하는 그런 집합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서 해당되는 사건 A가 되겠죠. 예, S의 부분 집합으로서 나타내어지겠습니다. 자, 이 되게 여러분 처음 이 표본 공간 또 사건 이런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방금 언급한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 A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친구들이 있어요.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가능한 경우들을 모두 구하여라 하면은 이제 공부를 하거나 또 확률 공부를 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좀 해본 경우면 이렇게 앞뒤, 뒤앞, 뒤뒤 이렇게 네 가지 경우다 딱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또 관점을 다르게 한 친구들은 나타난 결과로 보면 동전 두 개가 모두 앞면이든지 하나는 앞면, 하나는 뒷면이든지 또 둘 다 뒷면이든지 이 세 가지 경우만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친구들도 진짜 가끔 있어요. 지금 HT, TH가 서로 같지 않느냐고 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진짜 가끔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다 일리가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두 개 구분이 안 되어 보이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이게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물론 우리 문제 1번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이라고 주었지만 같은 동전을 반복해서 던졌다고 할 때나 이런 경우들을 보면 또 구분이 안 가는 동전을 던졌을 때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확률 이론이 이제 크게 이제 발전하게 된 계기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하는데요. 확률 이론은 주로 이제 유명한 수학자들 중에서 이제 라플라스나 또 파스칼, 또 나중에 베르누이 이런 사람들의 노력으로 확률 이론들이 이제 정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확률이 중요하게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계기는 도박 때문이라고 되게 알려져 있어요. 도박사들이 자기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돈을 걸 때 확률이 높은 쪽으로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확률이 낮더라도 뭐 배당금이 많으면 그쪽으로 건다든지 이런 판단할 근거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박을 위해서 확률 이론이 많이 연구가 활성화된 좀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경우들을 보시면 이것도 처음에 확률 이론이 확립되어 있지 않을 때 도박사들은 이렇게 판단했다고 그러죠. 두 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몇 가지냐? 도박사들은 이렇게 세 가지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앞뒤, 뒤뒤 이렇게 세 가지로만 이해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박사들이 경험적으로 이렇게 돈을 걸어서 도박을 진짜 해보니까
앞뒤, 뒤뒤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 구분되는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확률이 똑같을 줄 알았는데 진짜로 이 사건을 진행해 보니까 하나는 앞이고 하나는 뒤인 경우가 2배 정도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드러나는 것으로만 판단하면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우리가 겉보기 경우의 수의 오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는 뭐 동전 두 개를 서로 다르게 해버린다거나 뭐 100원짜리 또는 50원짜리 이렇게 던진다든지 또는 뭐 그런 문제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또 잘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은 또 이 확률 공부를 할 때는 둘을 서로 다른 경우로 이해한다. 앞뒤, 뒤앞 이 경우 서로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주사위를 던질 때도 마찬가지죠. 주사위를 던질 때도 같은 주사위를 2번 던진다든지 또는 똑같이 생긴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보면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겉보기 경우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주사위 색깔을 다르게 한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건이 이제 단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표본공간의 부분 집합으로서 사건을 정의하다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건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표본공간 S에서 주어진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이 사건들에 대해서 연산을 새로 정의할게요. 자, 이 A, B에 대해서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어떻게 표시했습니까? 우리 집합에서 배웠던 A와 B 합집합 기호를 이용해서 표시했죠. 그래서 이 A 유니온 B 또는 A 합집합 B 이거를 우리가 이제 왼쪽에 조그맣게 언급되어 있네요. 두 사건 A, B의 합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합 기호에서 있는 대로 그대로 읽으셔도 됩니다. A 유니온 B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나타내고 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이것은 A 교집합 B, A 인터섹션 B 이걸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교집합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죠. 아래쪽 벤 다이어그램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A 인터섹션 B는 A와 B의 곱사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경우 우리 실생활에서 쓰는 플러스 또는 이렇게 크로스 기호로서는 곱하기, 덧셈, 곱셈하고 크게 연관 지어지지는 않는데요. 물론 나중에 확률 표현에서는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만 일단 관습적으로 이렇게 합사건, 곱사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곱사건의 경우에는 이 확률 쪽에서는 A 인터섹션 B 대신에 그냥 바로 그냥 A, B 둘을 곱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철저하게 집합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자,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 뜻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다고 하는 거니까 A와 B의 곱사건, A와 B의 곱사건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어있는 공사건이 되는 경우죠. 자, A와 B가 공집합일 때, 공사건일 때 우리는 이 두 사건 A, B를 서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반 사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이 보이시죠? A와 B의 공통된 부분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로 배반 사건 그럽니다. 이제 disjoint 하다고 그럽니다. 집합에서도 우리가 두 집합 A, B가 공통 원소가 없는 경우 우리가 이제 서로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 서로소도 이 배반 사건하고 똑같은 disjoint라는 말을 집합에서 좀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사건이죠.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우리가 A의 요 사건이라고 합니다. 컴플리먼트라고 합니다. 요 사건이라고 요소 기호로 A의 위쪽에 첨자 C를 써주죠. 이렇게
예,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 보시면은 여러분 알 수 있죠? 예, 사건 A가 S의 부분집합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자체를 우리가 A의 여집합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그 사건을 우리가 A의 여사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생각도 살짝 보실까요? 자, 사건 A와 그의 여사건 A 컴플리먼트는 서로 배반 사건일까? 어떻게 판단되시나요? 자, A 사건과 A 여사건 공통 부분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 맞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보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12개의 버튼이 있는 잠금 장치. 자, 잠금 장치 한 버튼에 적힌 숫자 또는 특수 문자를 택하는 시행을 하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표본 공간 S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자, 0부터 9까지의 숫자와 나머지 특수 문제 2개까지 포함해서 10개의 원소를 갖는 그런 집합 S가 주어지겠죠. 자, 표본 공간 자체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처음에 사건 A를 여기서 홀수인 숫자를 택하는 사건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A의 원소는 1, 3, 5, 7, 9로 이렇게 구성해서 부분집합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특수 문자를 택하는 사건을 B라고 하면은 B는 스타와 샵 두 개 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이제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자, A와 B의 공통 부분, 공통 원소 없죠. A와 B의 곱사건 해보니까 비어 있네요. 그러면 두 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건 B의 여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B의 여사건은 특수 문자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를 갖는 그런 집합을 B의 여사건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왼쪽 생각속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건 A와 사건 A의 여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이지만 두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해서 각각 여사건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보기에 주어진 예를 보시면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또 다뤄보겠습니다. 동전의 앞면을 H, 뒷면을 T로 나타낼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입니다. 자, 그럴 때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B, 두 개 모두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되어 있네요. 자, 표본관 S 한번 구해볼게요. 방금 앞에서 다뤘던 예죠. 예. 두 개 동시에 앞 나오는 경우 앞, 뒤, 뒤, 앞, 뒤, 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사건 A 하면은 원소 뭐 가져오시면 됩니까? 이거는 앞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이러면 충분할 것 같네요. 자, B 사건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오는 사건. 일단 말 그대로 구해볼게요. 적어도는 말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한 개는 앞면이 나오는 사건 구해보시면 두 개가 앞면 나오거나 또는 한 개만 앞면이 나오거나 하는 경우 이것들을 구해서 사건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C는 어떻게 되나요? 두 개 모두 뒷면이 나오는 사건이죠. 자, C 여기다 써볼게요. 두 개 모두 뒷면이니까 예, TT 이걸 원소로 갖는 그런 사건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A와 B의 합사건 A 또는 B 경우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두 사건이 있는데요. 두 사건 A가 B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A 유니온 B 구하면 뭐가 됩니까? 바로 B 사건하고 같아지겠습니다. A 또는 B 사건 구해보니까 B 사건하고 똑같아지네요. 자, A와 C의 공통 사건 보겠습니다. A와 C의 사건 구해보니까 공통된 원소 없죠? 예, 비어있네요. 이건 공사건이군요. 예. 자, 다 B의 여사건입니다. B의 여사건 구해보려니까 P에 있는 원소 이걸 제외하고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를 구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모두 동전 모두 뒷면이 나오는 경우밖에 남지 않죠. 그래서 바로 B의 여사건은 C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 B, C 중에서 자 서로 배반인 두 사건 각각 구해볼까요? 자 A와 C가 서로 배반이죠. 배반입니다. 그리고 B와 C도 서로 배반입니다. A와 B는 서로 배반은 아닌 걸로 지금 우리 구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굳이 여기서 이제 많이 표현하지는 않는데요. 우리 집합에서 보시면 A, B, 세 개의 집합에 대해서 교집합을 구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비어있죠. 이 상황에서 비어있는 비어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A, B, C가 모두 서로 배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A, B, C가 서로 다 배반이다 하는 경우는 무엇을 뜻하냐면 A와 B도 배반, B와 C도 배반, 그리고 A와 C도 배반인 경우를 말하죠. 지금 문제 2번에서 주어진 경우에서는 모두 서로 배반이다. mutually disjoint하다. 그 표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이 3번에서 보여준 결과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 3번에서 보여준 결과. 예. B의 여사건이 C였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는 아까 문제에서 이렇게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오는 사건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앞면이 한 개도 안 나오는 사건, 그 여사건이죠. C를 이용해서 바로 구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C의 여사건도 뭐가 됩니까? 예, B가 되죠. 우리 집합에서 다 공부한 부분이죠. 그래서 요 사건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 또는 확률 문제를 해결하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집합에서 배웠던 A 여사건에다 다시 여사건 구해버리면 A 집합이 구해지는 이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확률까지 들어가지는 않았고 확률 계산의 기본이 되는 사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시행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가능한 모든 결과들을 모은 표본 공간, 그리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서 사건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용어 더 봤죠? 근원사건, 공사건, 전사건, 그리고 사건의 합, 그리고 곱, 그리고 서로소, 요사건, 이런 개념들을 봤습니다. 이런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나중에 우리 확률 문제를 풀 때 버벅거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어에 대한 용어에 정의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함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 내용에서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반드시 교과서 한 번만 더 읽어보시고 기본적인 문제들 다시 한번 풀어서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